결혼 7년 차. 나는 마침내 시댁 식탁에서 내 자리에 완벽히 익숙해졌다. 부엌과 가장 가까운 모서리 자리? 언제든 벌떡 일어나 밥을 푸고 다 먹은 그릇을 치우고 상을 닦기 편한 바로 그곳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집안의 법도라 하셨고 남편은 내게 너무 예민하게 군다며 핀잔을 주었으며 시누이는 우리 새언니 참 부지런하네라며 실금실금 웃었다. 나는 그저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다. 그날 가족 모임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12명의 친척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앞에서 본인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다 뱉은 갈비뼈와 남은 찌개 국물을 내 밥그릇에 왈칵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남 식구인데 우리가 먹다 남긴 거나 먹는 게 제일 분수에 맞지? 식탁에 앉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믿었던 남편마저도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심지어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을 뿐이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오만하던 우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 구석구석에 늘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경기도 용인시의 늦가을. 뺨을 스치는 바람에 제법 뼈를 깎는 듯한 시린 기운이 묻어나는 계절이었다. 한서윤은 방금 씻어 물기를 탁탁 턴 깻잎 소쿠리를 들고 부엌에서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먼지 한 톨 없이 윤이 나게 닦인 직사각형 식탁. 그녀는 그 식탁의 제일 끄트머리에 깻잎을 내려놓았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자리였다. 지난 7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녀의 자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부엌과 가장 가깝고 상석에서는 가장 먼 자리. 언제든 일어나 밥을 푸고 그릇을 치우고 상을 닦기 편한 위치였다. 예, 서윤아. 된장찌개 아직 안 끓었니? 시어머니 오영자는 거실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앙칼지게 소리쳤다. 우리 정호 이제 곧 도착할 텐데? 걔 미지근한 국물 질색하는 거 알잖니? 네 어머니, 다 끓어갑니다. 서윤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불을 키웠다. 뚝배기 안에서 짭조름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오영자는 집안의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여자였다. 서윤이 최 씨 집안으로 시집온 첫날부터 그놈의 법도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세워지더니 어느새 보이지 않는 목줄이 되어 서윤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른들 다 수저 드시고 나서야 제일 마지막에 상에 앉아야 한다. 밥 다 먹으면 제일 먼저 그릇 치워라. 어른들 눈앞에 먹다 남은 지저분한 것들 보이면 안 된다. 상에 오른 고기 반찬은 어른이 수저를 내려놓기 전엔 내가 먼저 젓가락 대면 안 되는 거다. 34살의 한서윤. 그녀 역시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이 시댁에서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숨죽이며 살아갈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옛날 어른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라 여겼다. 자신이 묵묵히 도리를 다하고 순종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증명해 주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품어도 절대 녹지 않은 얼음장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현관 밖에서 도어록이 띠띠띠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 최정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중소기업 차장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벌어오는 수입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오영자의 눈에 아들 정호는 이 집안의 하늘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그 자체였다. 아이고, 우리 정호 왔어.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밥 먹자. 오영자는 즉시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나더니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지도록 환한 웃음을 지었다. 서윤은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고 끓는 뚝배기를 식탁 위로 조심스레 옮겼다.
손을 씻고 나온 정호가 식탁 위의 반찬들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뭐야, 또 갈비찜이야?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오영자는 얼른 제일 큼직하고 살이 통통한 갈비 한 대를 집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척 올려주었다. 서윤이 얘도 참 너 밖에서 일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반찬 좀 이것저것 바꿔 올릴 것이지. 식탁 아래로 내려간 서윤의 두 손이 치맛자락을 꾹 말아쥐었다. 저 갈비찜은 분명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시장에 가서 꼭 사오라고 신신당부했던 메뉴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변명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맨밥만 한 숟갈 떠 넣었다. 최 씨 집안에서 서윤의 친정은 오영자가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가장 즐겨 쓰는 훌륭한 안주거리였다. 서윤의 아버지 한 사장은 생전에 서울 마포구에서 꽤 규모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도 제법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잣대로 보면 그건 그저 남의 집 도면이나 끄적거리는 구멍가게 자영업자일 뿐, 번듯한 중소기업에서 차장 명함을 파고 다니는 자기 아들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직업이었다. 우리 정호가 말이다. 왕년에는 내로라 하는 대기업 사장 딸들이 서로 시집 오겠다고 줄을 섰던 앤데 말이야. 친척들이 놀러 올 때마다 오영자는 녹음기라도 틀어놓은 듯 이 말을 질리도록 반복했다. 내가 서윤이 쟤 하나 딱 착하고 본분 지킬 줄 아는 거 보고 허락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가 감히 우리 최 씨 집안 문턱이나 밟아봤겠어? 3년 전 한 사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장에서 오영자는 아버지를 잃고 오열하는 며느리의 등을 다독여 주기는커녕 곁에 서서 차갑게 이죽거렸다. 이제 친정 든든한 뒷배도 없어졌으니 시댁에서 더 쥐죽은 듯이 안분지족하면서 우리 정호 내조나 똑바로 해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트집과 시집살이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더욱 기승을 부렸다. 서윤이 임신 8개월 차로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을 때였다. 입덧이 너무 심해 구역질을 참다 그만 거실 바닥에 우유 반 컵을 쏟고 말았다. 오영자는 즉시 눈을 부라리며 바닥에 얼룩진 우유를 삿대질했다. 당장 안 닦고 뭐해. 이 원목 마루가 얼만 줄 알아? 물 스며들어서 바닥 썩으면 내가 다 물어낼 거야? 서윤은 찢어질 듯 불러온 배를 안고 끙끙거리며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걸레를 쥔 채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남편 정호는 바로 옆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거들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서윤은 억눌렀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정호에게 분가하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분가하자고? 정호는 귀를 의심하기라도 한 것처럼 쥐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거실 유리 탁자 위에 퍽 소리가 나게 집어 던졌다. 너 지금 우리 엄마 혼자 이 낡은 집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우리끼리 나가 살자는 소리야? 평생 나 하나 보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늙어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라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서윤은 핏대를 세우며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오르던 모든 말을 깊은 속으로 삼켜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우리집 오영자가 30년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정호가 턱을 치켜들고 자랑스러워하던 이 낡은 아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한 사장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들었던 것일까. 그는 가족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세 채의 소유권을 모두 서윤의 개인 명의로 조용히 이전해 두었다. 그중 한 채가 바로 지금 시어머니가 버젓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용인시의 이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한 사장이 오래전 개인 명의로 투자해둔 부동산이었다. 당초 서윤이 결혼할 때 정혼의 집안은 번듯한 신혼집 하나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 사장은 사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아주 헐값의 임대료만 받고 이 아파트를 딸 내외와 시댁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빌려주었던 것이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오영자와 정호는 당연히 이 집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서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7년 동안 정호의 그 얄팍하고 예민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침묵하기만 한다면 이 엄청난 비밀은 영원히 무덤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집안의 얄팍한 평화도 어떻게든 유지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큰 착각이었다. 어떤 평화는 그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추석 명절이 턱밑까지 다가왔다. 한국의 며느리들에게 명절이란 피 튀기는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최씨 집안 친척들은 매년 추석만 되면 오영자의 호령에 맞춰 이 용인 아파트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시큰아버지네 식구 4명, 시누이 최수연과 그녀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 그리고 평소 자주 왕래하던 먼 친척들까지. 합치면 무려 12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 서윤은 새벽 6시부터 앞치마를 동여매고 부엌에 갇혀 팽이처럼 돌고 또 돌았다. 명절에 전 부치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관문이지만 동시에 진을 다 빼놓는 엄청난 중노동이었다. 서윤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애호박전, 동그랑땡, 동태전을 쉴 새 없이 뒤집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흘러내렸다. 전뿐만이 아니었다. 잡채, 갈비찜, 오색 나물 비빔밥, 각종 밑반찬까지. 장장 8시간을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꼬박 서서 일만 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거실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안부 인사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로 시장통처럼 변했다. 어머, 우리 새언니 고생이 너무 많네. 시누이 최수연이 새 남자친구의 팔짱을 낀 채 부엌으로 쏙 고개를 들이밀더니 눈웃음을 살살 치며 말했다. 전 냄새 기가 막힌다. 언니 손마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서윤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두 분 먼저 거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이제 곧 상 차릴게요. 수연은 얄밉게 콧노래를 부르며 남자친구를 끌고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 귤을 까먹기 시작했다. 오후 3시 정각. 마침내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명절 음식이 길다란 교자상 위를 가득 채웠다. 12명의 친척들이 서열에 맞춰 빙 둘러앉았다. 서윤은 그제야 찌든 앞치마를 풀고 언제나 그랬듯 부엌과 가장 가까운 그 모서리 자리에 소리 없이 몸을 구겨 앉았다. 오영자는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권위와 만족감이 뚝뚝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소주잔을 높이 들고 번드르르한 덕담을 몇 마디 늘어놓더니 식사를 시작하라는 손짓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서윤을 향하지 않았다. 수연아, 갈비찜 좀 많이 먹어라. 오영자는 큼직한 갈빗대를 집어 딸의 밥그릇에 수북이 쌓아주었다. 너 요즘 회사 일 힘들다고 살이 쏙 빠졌더라. 오늘 갈비는 양념이 제법 잘 뱄어. 고마워. 엄마. 수연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옆에 앉은 남자친구를 보며 콧소리를 냈다. 자기도 좀 먹어봐. 우리 새언니가 갈비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 남자친구는 머쓱하게 웃으며 갈비찜을 집어들더니 서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맨밥을 오물거렸고 이따금씩 바로 앞에 놓인 깻잎 반찬만 젓가락으로 끄적일 뿐이었다. 상 한가운데 놓인 갈비찜과 잡채는 감히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른이 수저를 내려놓기 전엔 고기 반찬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법도 때문이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시큰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요즘 국내 경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열변을 토했고 정호는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아부하기 바빴다. 바로 그때 서윤의 멍한 정신을 단번에 깨우는 구역질 나는 소리가 식탁을 갈랐다. 오영자가 갑자기 자기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상체를 길게 빼 식탁반을 가로지르더니 그릇에 담긴 것들을 서윤의 밥그릇 위로 와르르 쏟아부었다. 서윤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허공에 머물러 있던 그녀의 젓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새하얀 쌀밥 위로 쏟아진 것들. 그것은 오영자가 앞니로 질겅질겅 뜯어먹다 살점이 반쯤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갈비뼈,
입술 기름기가 둥둥 뜬 채 면목은 훌쩍이다 남긴 국물 찌꺼기, 그리고 신우이 수연이 맵다며 젓가락으로 쏙쏙 골라내 버려둔 비빔밥 찌꺼기들이었다. 남의 타액과 불쾌한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그 잔반들이 서윤의 깨끗한 밥 위에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작은 산을 이루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남은 밥을 주워 먹는데 익숙해진 집 지키는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식탁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사라졌다. 12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서윤의 굳은 얼굴을 향했다. 오영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 냅킨으로 입가를 쓱쓱 닦더니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식탁에 둘러앉은 친척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아주 가볍고 장난기마저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남 식구인데 우리가 먹다 남긴 거나 먹는 게 제일 분수에 맞지? 어차피 얜 아무거나 잘 먹어. 식탁 위엔 묘지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크크거리는 낮은 웃음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큰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서윤을 흘겼다. 먼 친척 아주머니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치며 코웃음을 쳤다. 신우이 수연의 남자친구만이 상황이 몹시 불편한 듯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그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마치 수만 개의 예리한 바늘이 고막을 뚫고 내수까지 찔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가슴이 턱 막히고 주변의 산소가 남김없이 빨려나간 듯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서윤은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돌려 상석 옆에 앉은 남편 최정호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손에 젓가락을 쥔 채 잡채 한 젓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뱉은 모욕적인 말도 똑똑히 들었고 친척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전부 들었다. 그런데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니 기가 막히게도 동조하는 듯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아내를 감싸지도 않았고 그 역겨운 쓰레기 더미가 담긴 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박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목소리를 착 깔고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엄마 성격 원래 저러시잖아. 오늘 친척들 다 모였는데 너까지 분위기 망치지 마라. 분위기를 망치지 마라. 서윤은 자신의 그릇에 쌓인 그 역겨운 찌꺼기 더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기름기가 둥둥 뜬 누런 국물이 뼈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려 새하얀 밥알 위로 뚝 떨어졌다. 손바닥에 꽉 쥐고 있던 손톱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통각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심장 한가운데로만 몰려들었다. 지난 7년. 그 징글징글한 인내의 시간, 살점을 도려내듯 헌신했던 시간, 숨죽이며 비위를 맞추고 모든 서러움을 속으로 사겼던 그 7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밥그릇 위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버렸다. 그녀가 굳게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남은 밥조차 거부할 자격이 없는 쓰레기통 같은 흔함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입에 풀칠을 해가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하나 지켜주겠다고 7년이나 집에 실소유주를 숨겨주었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그 알량하고 위선적인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이 치욕을 삼키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호흡은 아주 길고 아주 느렸다. 마치 폐 속에 고여있던 검고 탁한 공기를 남김없이 세상 밖으로 뱉어내려는 듯이. 그녀는 싸구려 아침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악을 쓰며 밥상을 엎지도 않았고 눈물을 쏟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도자기 수저 받침대에 젓가락이 부딪히며 책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기괴하게 고요해진 식당 안에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어딜 건방지게 전화를 질질 끌어내 오영자가 미간을 팍구기며 날선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얼른 그 그릇에 있는 거 다 긁어먹고 부엌 가서 밥이나 더 퍼와. 서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인간들의 얼굴엔 시선 한 올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오직 스마트폰 액정에만 머물러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이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입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평소보다 톤은 낮았지만 딕션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식탁에 앉은 친척들은 저 여자가 갑자기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다. 오영자의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오르며 당장이라도 상을 엎을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서윤의 다음 말 한마디가 그녀의 목구멍을 콱 막아버렸다. 부탁 하나 하죠. 지금 당장 용인 아파트 명도 소송 절차 시작해주세요. 서윤의 고개가 천천히 위로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넋이 나간 오영자의 얼굴을 지나 경악으로 크게 벌어진 최정호의 눈동자에 정확히 꽂혔다. 네, 맞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오늘 당장이요. 지체 없이 진행해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자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역겨운 찌꺼기가 수북이 쌓인 자신의 밥그릇을 집어들고 휙 돌아서서 부엌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릇째로 쓰레기통 안에 모조리 처박아 버렸다. 우당탕. 둔탁한 마찰음이 부엌을 울렸다. 식탁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들릴 법한 고요 속에서 오직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40분 뒤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띠동, 띠동.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오영자는 아직도 며느리의 그 건방진 태도에 길길이 날뛰며 악을 쓰고 있었고 정호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 똥 씹은 표정으로 줄담배를 빡빡 피워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신경을 긁자 정호는 짜증스럽게 담배꽁초를 지식이고는 신경질적으로 걸어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현관문 밖에는 3명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제일 앞에는 각이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꼿꼿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쥔 젊은 보조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곳이 한서윤 씨의 자택 맞습니까? 중년 남자가 깍듯하게 물었지만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직업 특유의 차갑고 예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 정호는 미간을 팍구기며 불쾌한 시선으로 3사람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저는 한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정호의 코앞에 명함 한 장을 쓱 내밀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법적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라는 3글자가 정호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아까 식탁에서 서윤이 차갑게 내뱉었던 그 통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며 목덜미를 타고 불길한 소름이 쫙 돋았다. 그때 부엌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다. 답답한 앞치마는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고 그녀는 깔끔하고 단정한 카디건 차림이었다. 김 변호사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평온했다. 김 변호사와 보조원들이 구두를 벗고 거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소파에 들러붙어 쑥덕거리던 친척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불청객들을 쳐다보기 바빴다. 오영자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양손을 허리춤에 척 얹었다.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기선 제압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변호사. 무슨 얼어 죽을 변호사야. 우리 집안이 죗값 쓸 일이라도 했다는 거야? 남의 귀한 명절날 변호사를 끌고 오고 지랄이야. 김 변호사는 오영자의 앙칼진 악다구니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탁 열더니 시뻘건 직인이 쾅 찍힌 공식 문서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가 그 서류를 서윤에게 먼저 건네자 서윤은 가볍게 눈으로 훑고는 그것을 거실 유리 탁자 한가운데에 보란 듯이 쫙 펼쳐놓았다. 이 문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또박또박 짚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대모처럼 거실 공기에 박혔다. 여기 이 용인시 아파트의 정확한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주 명백하게 기록된 공문서죠. 정호의 눈동자가 자석에 이끌리듯 탁자 위 서류로 꽂혔다. 오영자도 참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서류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이 소유자라는 세 글자 옆에 빈칸으로 향하는 순간 거실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곳에는 굵고 선명한 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서윤. 최정호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당연히 최씨 집안 그 어떤 어른의 이름도 단 한 글자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오영자의 얼굴은 단 몇 초 만에 터질 듯 붉어졌다가 밀가루처럼 창백해지더니 이내 시퍼렇게 죽은 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거대한 망치로 명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둥그렇게 커진 채 그 이름 석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오영자의 양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덥석 움켜쥐었고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빳빳한 종이가 펄럭이며 바스락바스락 기괴한 소리를 내뱉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가 이 낡은 집구석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내 집이라고. 뒷목을 잡을 듯 핏대를 세운 오영자는 획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정호의 팔뚝을 덥석 움켜쥐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아들의 살을 파고들었다. 정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애비가 살아생전에 이 집은 틀림없이 우리 명의라고 굳게 약속했단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독사 같은 년 이름이 여기 떡하니 박혀 있다는 거냐? 정호 역시 망치로 머리를 통째로 얻어맞은 듯 얼빠진 얼굴이었다. 그는 동공이 풀린 채 그 등기부등본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30년 전 이 아파트가 막 신축되었을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그에게 집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은 마음 편히 여기서 살면 된다고만 하셨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집이 사실 남에게 구걸하듯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진실은 반 구절도 내비치지 않으셨다. 정호는 줄곧 이 집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유산이자 최씨 집안의 장손으로서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자부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가 쌓아온 모든 환상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정호는 고개를 획 돌려 서윤을 쏘아봤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경악, 그리고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깊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정호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그는 짐승처럼 서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지금껏 나를 속인 거야? 내 집에서 내가 바보처럼 사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었니? 정호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서윤의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었다. 이게 대체 무슨 수작이야? 변호사까지 불러서 지금 우리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정호는 이성을 잃은 괴물처럼 서윤의 면전에 대고 포효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분노로 일그러진 정호의 얼굴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정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떼어냈다. 쫓아내다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그저 내 물건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붉게 멍이 들기 시작한 손목을 가볍게 문지르며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 위로 맥없이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 오영자에게 시선을 멈췄다. 어차피 저는 남 식구잖아요.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남의 물건을 염치 없이 공짜로 쓰는 건 그쪽 집안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오영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 했다. 오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났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서윤에게 달려들어 서윤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나쁜 년아. 오영자의 비명 섞인 악다구니와 함께 침방울이 서윤의 얼굴에 튀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서윤을 흔들어대며 평생 아래로만 보던 며느리에게 느낀 공포와 분노를 쏟아냈다. 옆에 있던 변호사 보조원이 놀라 오영자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멱살을 잡힌 채로 고개를 떨고 힘을 주느라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핏줄이 붉어진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오영자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안에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울렸다. 방금 식탁에서 그러셨죠. 남 식구는 당신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나 먹는 게 천지신명 앞에 당연한 도리라고요. 그녀가 상체를 살짝 숙여 오영자와 얼굴을 바짝 밀착시켰다. 그렇다면 서윤의 눈동자가 서릿발처럼 빛났다. 남 식구가 이제 제 집을 되찾아가겠다는 것도 천지신명 앞에 아주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오영자의 동공이 순식간에 수축했다. 서윤의 멱살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거짓말처럼 힘이 쭉 빠져나갔다. 마치 척추뼈가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처럼 오영자는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어진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욕설을 내뱉지도 못했다. 그녀는 모든 기력을 잃은 노인네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꺽꺽거리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갔다는 절망과 형용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시큰아버지네 식구들은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고 시누이 수연의 남자친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쳐박고 휴대전화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최수연은 달랐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울화가 치밀어 오른 모양이었다. 그녀가 득달같이 달려와 서윤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언니, 미쳤어.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진명이가 언니 거면 뭐해. 우리 오빠랑 산지 벌써 7년이야. 이건 당연히 우리 집 공동재산이라고. 서윤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생글생글 웃으며 뒤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헐뜯던 여우 같은 시누이였다. 서윤은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수연아, 서윤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듣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로부터 서류 한 뭉치를 건네받았다. 너 청담동에 낸 그 네일숍, 요즘 장사 제법 잘 된다며? 수연이 움찔하며 말을 멈췄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네일숍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다. 근데 너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서윤이 서류 한 장을 수연의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 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던 건축 설계, 사무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말이야. 순식간에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며 서윤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 계약 다음 달이면 만료더라. 너한테도 보내줄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수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청담동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은 그 네일숍은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소위 말하는 사모님 손님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다. 개업 당시 자금이 모자라 쩔쩔매던 그녀를 위해 한 사장이 사위 체면을 봐서 회사 명의로 저렴하게 임대해 넘겨준 곳이었다. 그녀는 오빠만 믿고 있으면 그 헐갑의 임대료로 평생 꿀을 빨 수 있을 줄 알았다. 언니 이러면 안 되지. 수연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전 재산이 들어간 가게란 말이야. 서윤은 그녀의 애원을 깨끗이 무시한 채 계약 거절 통지서를 유리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김 변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김 변호사님,
나머지 절차는 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서윤 씨, 김 변호사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공식적인 명도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선언은 최 씨 일가의 마지막 희망을 박살내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거실에는 오영자의 처절한 곡소리만 울려 퍼졌고 정호는 넋이 나간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은 수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그 많던 친척들은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을조리는 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꼬리를 감추고 사라진 뒤였다. 서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챙겼다. 몇 가지 옷가지와 서류가 든 단출한 가방이었다. 그리고 거실 소란에 잠이 깨어 눈을 비비며 나오는 5살 딸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선물해 주신 집으로 갈 거야.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외투 단추를 꼼꼼히 채워주었다. 그 집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 아무도 기다릴 필요 없어.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지나쳐 7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집의 문을 열고 나갔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그 후 일주일은 최정호에게 숨막히는 악몽 그 자체였다. 서윤은 딸과 함께 마포구에 있는 친정집으로 옮겼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즉시 바꿔버렸다. 정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다. 처음에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협박을 일삼았다. 한서윤, 너 이거 혼인 중 공동재산 분할 소송 감인 거 몰라? 우리가 7년을 살았어. 내 기여도가 절반은 된다고. 그가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다. 서윤의 대답은 얼음물처럼 차갑고 명쾌했다. 그래요. 당신 변호사 시켜서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요. 법원이 당신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내 이름이 박힌 등기부등본 손을 들어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정호의 전략은 비굴한 애걸복걸로 바뀌었다. 그는 퇴근하는 서윤의 길목을 막아섰고 마포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칼바람 속에서 덜덜 떨며 서윤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엄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이제부터 집안 주도권은 다 내가 가져. 서윤은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이방인 보듯 차갑게 내려다봤다. 7년이에요. 정호 씨, 서윤의 목소리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당신이 정말 잘못을 알았다면 내가 짐 싸서 나가던 그날 자존심 세울 궁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어. 그녀는 매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절망에 빠진 정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을 택했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 제법 그럴싸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최정호 씨, 이 사건은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우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밀어냈다. 이 아파트는 구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하나 귀하 어머니의 소유였던 적이 없어요. 장인어른이 그냥 살게 해준 건 법적으로 무상 사용 대차에 불과합니다.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비워줘야 합니다. 100% 패소입니다. 정우는 힘없이 법률사무소를 걸어 나왔다. 텅 빈 복도에는 눈 시린 형광등 불빛만 가득했다. 그는 차가운 벽을 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었다. 그제야 그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결혼 7년 동안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다. 어머니가 아내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을 방관했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받아먹으며 아내가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방관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즐겼다. 하지만 사실 그는 아내의 집바닥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가 가졌던 모든 당당함과 자존심은 아내의 인내와 너그러움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제 아내가 그 너그러움을 거두어 가자 그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알거지가 되었다.
법원이 통보한 30일의 퇴거 기한이 닥쳐왔다. 오영자는 끝까지 버텼다. 그녀는 밥그릇을 지키는 늙은 암탉처럼 아파트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나한테 거주권이 있다고. 누구도 나를 못 쫓아내 라며 광기를 부렸다. 하지만 법은 눈물과 억지에 휘둘리지 않았다. 강제 집행이 결정된 날, 겨울 햇살은 유난히도 창백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법원 집행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섰다. 집행관들이 법경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강제 집행 명령서를 들이밀었다. 오영자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법경들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인부들은 숙련된 솜씨로 집안의 가구와 가전,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밖으로 실어날랐다. 복도와 아파트 화단 앞에는 최씨 일가의 구질구질한 삶의 흔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영자가 30년 동안 드나들던 그 문 위에 법원의 시뻘건 압류 딱지가 떡하니 붙었다. 오영자는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주변에는 구경 나온 이웃들이 가득했다. 아들이 차장이네, 며느리가 고분고분하네하며 입버릇처럼 자랑질을 해대던 오영자를 알던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싸늘하고도 비릿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어머, 저 집 할머니 아니야? 웬일이래, 쫓겨나나 봐. 쯧쯧, 집이 며느리 거였다며? 평생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오영자의 고막을 찔러댔다. 그녀는 더 이상 욕설을 내뱉지도 발악을 하지도 못했다. 평소 식탁을 닦을 때 쓰던 낡은 행주 같은 앞치마를 들어 얼굴을 파묻고는 절망 섞인 흐느낌만 토해낼 뿐이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다. 최정호는 변호사를 앞세워 재산 분할에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피고의 급여 수입이 생활비로 충당된 만큼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정호희 변호사가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윤의 변호사인 김 대표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반박하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폴더 하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제출하는 추가 증거 자료입니다. 정호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쁜 소름이 쫙 돋았다. 판사가 서류를 넘길수록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김 대표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법정 안에 명확히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료에는 피고 최정호 씨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후배인 한 여성과 수십 차례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물론 블랙박스와 관련 영상 캡처본까지 포함되어 있죠.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그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김 대표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대표가 쐐기를 박았다. 피고와 해당 여성이 2년 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에게 고가의 선물을 퍼부으며 환심을 사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 비용은 조금 전 피고가 주장한 가정생활비에서 빠져나간 돈들입니다. 법정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정호희 변호사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내뱉더니 슬그머니 재산 분할 청구서를 거두어 들였다. 최종 판결은 보나 마나였다. 최정호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로 확정되었다. 그는 예금 자산은커녕 줄곧 자신이 타고 다녔지만 서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마저 빼앗겼다. 그는 말 그대로 살거지가 되어 쫓겨났다. 위자료는커녕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 비참한 신세였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정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는 멀어지는 서윤의 차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때 가졌던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발로 차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로 가야 했다. 집에서 쫓겨난 그의 노모는
의정부 변두리의 낡은 20평짜리 빌라를 겨우 얻어 들어갔다. 사업이 망한 큰누나네 식구들까지 그 좁은 집으로 기어 들어온 상태였다. 이제 정호 역시 그 비좁고 시끄러운 온갖 원망과 짜증이 뒤섞인 지옥 같은 20평 공간 속으로 몸을 구겨 넣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었다. 이혼 서류 도장을 찍은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서유는 딸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찾았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강물 위에는 햇살이 부서져 보석처럼 반짝였다. 분홍색 패딩을 입은 딸아이는 잔디밭 위를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바람개비를 돌렸다. 벤치에 앉아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7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한참을 뛰놀던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의 아이가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물었다. 우리 이제 진짜 할머니네 집 안 가?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바람에 흐트러진 아이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응, 이제 안 가도 돼. 서윤의 미소에는 전례 없는 해방감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살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고 제일 맛있는 갈비찜도 엄마가 매일매일 해줄게.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활짝 웃으며 서윤의 목을 꽉 껴안았다. 3달 뒤, 서윤은 용인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워낙 입지가 좋았던 터라 12억 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바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마포구 망원동의 작지만 세련된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딸아이의 교육 신탁 기금으로 예치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건축 설계 사무소로 복귀해 경영 전면에 나섰다. 한때 시어머니가 도면이나 그리는 장사치라며 무시했던 그곳은 서윤의 감각적인 경영 아래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시 반년이 흐른 어느 초가을, 망원동의 한 한적한 카페.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 건너편에는 아담한 어린이 서점이 보였다. 딸아이는 서점 통창 앞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윤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뉴스 기사를 훑었다. 그러다 사회면 구석에 실린 기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느 중형 기업 차장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기사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서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수척해진 몰골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 남자가 바로 최정호라는 사실을. 이혼 후 쪼들리는 생활비와 불륜 상대에게 긁어댄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댄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 하단에는 연관된 추적 보도가 짧게 덧붙여져 있었다. 사진 속 장소는 의정부의 어느 낡고 비좁은 고시원 복도였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휜 백발의 노파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창문 하나 없는 그 어두운 방으로 힘겹게 들어가는 모습. 오영자였다. 아들이 구속되고 큰딸내마저 월세를 못 내 쫓겨나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없는 고시원 방 한 칸에 몸을 의탁해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윤은 가만히 그 사진을 응시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를 보듯 무덤덤한 평온함뿐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다. 쌉싸름한 커피 향이 혀끝을 지나 목줄기를 타고 시원하게 내려갔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그 빛은 거리 위를 뛰노는 딸아이의 행복한 얼굴 위로 눈부시게 쏟아졌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그녀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남 식구로 사는 삶이 이토록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